지팔직본이라고 하죠.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 그런 인성이었는데 거의 금쪽이 수준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은인인 쇤베르크의 아내랑 바람이 나버립니다. 아이고. 또 휴가지에서 불륜 현장을 들켜요, 쇤베르크한테. 그래서 아주 미쳐버려서 정말 미친 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인형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입 안에 뭐 혀가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했다면서요. 굉장히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계속 광기로 치닫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늘은 한국경제문화부 성수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경제문화부에서 미술 담당하는 성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미술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책의 앞머리부터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은 나만 읽을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널리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고 친구들한테 이 스토리 좀 봐봐. 이게 영화보다 더 극적이라니까? 이렇게 제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아까 기행을 네. 말씀하셨을 때 이 세 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코코슈카였거든요. 코코슈카요. 예. 그분이 했던 기행이 정말 특이했어서 이거는 기자님이 한번 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천재적인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그 거친 바다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위에서 불안하게 굉장히 뗏목 같은데 누워서 안고 잠드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화풍 자체가 이제 표현주의라고 해서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내면에서 보는 그런 걸 그렸거든요. 굉장히 세게 그렸어요. 성격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전형적인 천재 화가라면 떠올리는 성격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괴팍하고 예,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빈 사교계에 알마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교양도 있고 한 분이었는데 작곡가 유명한 말러 있잖아요. 여러 남자 경쟁한 끝에 말러가 결혼을 합니다. 이 말러가 예. 영화 헤어질 결심에 그렇죠. 예. 말러의 교향곡이 수록이 되면서 저도 빠지게 된 작곡가인데 이 구스타프 말러가 그 시대 또 엄청난 작곡가였더라고요. 그럼요. 예, 저도 사실 음악은 잘 모르지만은 문제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말러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알마가 속을 많이 썩여서 화병으로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 만큼 건강이 원래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또 엄청 싸우고 했던 기록이 있는 것도 맞거든요. 모두가 좋아하지만은 만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여성이었어요. 이 글을 통해서 네. 구스타프 말러의 와이프가 그렇게 유명한 사교계 인사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이분을 코코슈카도 좋아했거든요. 아, 코코슈카 그래서 알마한테 구애를 열심히 해서 두 명이 사귀입니다. 성격이 센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미친 듯이 싸우고 뭐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다가 코코슈카는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싶었는데 알마는 계속 싫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알마가 코코슈카의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를 낙태를 해요. 근데 거기에 코코슈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바람의 신부라는 게 사랑하고 있지만은 갈등도 많고 앞날을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는 마음을 좀 담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바람의 신부의 신부가 알마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 뭐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여학생한테 고백을 한 다음에 차여서 홧김에 군대 가고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소주 막 병으로 월샷하고 그런 느낌으로 코코슈카가 이제 견디질 못해서 입대를 해버렸어요. 그때 한참 전쟁 중일 때였는데 전방으로 갔다가 포탄 유탄인가에 맞아서 머리를 또 다치게 됩니다.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깨어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알마가 자기가 아는 다른 예술가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쳐버려서 정말 미친 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알마를 담은 인형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데리고 다녀요. 이 글에서 보셨죠? 보니까 제작을 의뢰를 할 때 네. 입 안에 뭐 혀가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이 치수도 정확하게 다 재주고. 예, 다 재주고 사실적인 인형을 원했는데 당시 기술력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곰가죽 발갈개 같은 게 왔어요. 인형을 데리고 근데 뭐 밥도 먹고 식당 맞은편 자리에 앉히고 공연도 옆자리에 앉혀서 같이 보고 뭐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이게 전쟁 때 입은 부상으로 머리가 다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둘 다였겠죠. 사랑의 아픔이었는지. 예, 원래 좀 미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정신을 차리고 인형을 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요. 나중에 결혼 또 하고. 재미있는 게 전의 작품이랑 후의 작품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후의 작품이 훨씬 유하고 보기는 편한데 정말 천재적이고 가슴을 흔드는 그런 작품들은 코코슈카가 한창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고 광기에 좀 휩싸여 있을 때 그럴 때 작품들이 더 좋긴 하거든요. 미술사적으로도 평가가 더 좋고 고난이 있고 그래야지 작품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할 수 없는 격정이 있고 그걸 어디에라도 쏟아내야 되겠으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화가의 삶이나 생각이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코코슈카가 퍼포먼스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목을 자르고 뭐 와인을 붓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뭐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고. 네, 경찰이 출동하고 근데 코코슈카가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맞는 게 막스 오펜하이머라는 화가가 또 있었어요. 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에곤 실레랑도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에곤 실레 자화상을 보면 손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영혼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손이다. 이게 오펜하이머가 좀 더 먼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친하게 지내면서 영향을 많이 주는 화가인데 이 화가를 굉장히 코코슈카가 싫어했어요. 약간 화풍이 좀 비슷한데 아무튼 라이벌처럼 느껴서 보통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인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내 걸 표절했다고 매도를 하고 소문을 많이 퍼뜨리게 돼요. 막스 오펜하이머가 애초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당시 반유대주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유태인이고 거기다가 동성애자라서 그거를 안 좋아하는 풍조가 강했으니까 안 좋아하던 차에 표절했다라고 하니까 다들 욕을 한 거죠. 이분이 도망치듯이 오스트리아에서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살다가 비교적 자기의 작품보다는 못 미치게 활동을 하시다가 가시게 되는데 굉장히 인성에 문제가 있죠. 예. 그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책에 쓰셨던 제임스 앙소르가 생각이 나는데 그림은 약간 침착맨으로 활동하시는 이말년 작가님이랑 비슷한 점도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화가죠. 컬러풀하고. 예. 앙소르도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았을 때 피해의식에 절어 있을 때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독창적인 화풍의 그림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면들 사이에 본인의 자화상을 넣고 근데 앙소르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림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날카로운 독창성이 무뎌졌다고 쓰셨단 말이에요. 도끼가 싹 빠진 그런 그림들이죠. 약간 매가리가 없는데 기요맹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꽤 열심히 그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신 거네요. 투잡을 하면서 취미 수준 이상으로 하면서 화가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분이 은퇴 거의 직전에 복권에 당첨이 돼서 지금 돈으로 한 40억 원 정도를 벌게 돼요. 은퇴를 해서 뭐 연금도 있고 하니까 비교적 편하게 사실 갖다 팔아야 되는 부담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린 거죠. 뒤쪽 그림이 그 그림들도 좋긴 한데 앞쪽 그림들보다는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절박하게 팔아야 된다. 특히 고흐도 말년에 진짜 이거 팔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린 거잖아요. 상업성이 예술성과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림을 돈으로 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사실 물감 사는데도 돈이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들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는 작품들이 사실 더 좋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다음에는 자기의 성공한 화풍을 계속 답습을 하면서 사그라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힘든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예술이 꼽힐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도 마감이라는 항상 절박한 환경에서 쫓기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앙소르가 가면 축제가 열리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가면을 모티브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는 거.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 배경에 맞는 소재를 찾는다는 게 그게 또 재밌었어요. 음모라는 작품 보면 가면들의 모습이 진짜 기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얼마나 젊은 시절에 인정을 못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가면이다 보니까 그걸 또 작품에 녹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가면에 둘러싸인 노부인이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이 원래는 아름다운 여성의 초상화였다면서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모델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작품 거부하니까 이 아름다운 여성을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노부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지질함이 너무 그쵸. 웃긴 거예요. 진짜 예술성과 창의성, 천재성 이런 거는 아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 같은 심리, 충동, 고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애써 그려줬는데 네가 뭔데 보는
면도 없으면서 안 좋다고 해. 이렇게 낙서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에이 근데- 못생기게 그려야지. 근데 그런 게 또 있어야지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네, 올드보이. 네, 비통한 남자.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였나요? 오대수가 갇혀있던 방에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어요. 그게 굉장히 오대수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네. 하는 게 있으니까 감독님이 잘 넣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렇게 일그러진 고통으로 표현한 작품이 이 작품이 전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만큼 이상하게 그려놓은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그린 것도 쉽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새로운 예술이 탄생을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질한 애 같은 측면이 또 작용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랐던 작품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 미술이 인생을 변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알면 알수록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애들을 낳고 나서 길을 가다 보니까 뽀로로 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동복 매장이라든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애기들 것만 계속 보이게 되는 시기가 그렇죠. 오잖아요. 근데 네. 거기 분명히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있는지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미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시각 예술에서 많이 차용이 되고 디자인 같은 것도 명품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받는 게 미술 작품일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명화의 비밀에서 몬드리안 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찾아보니까 입생 로랑이 그 몬드리안의 그림에서 원피스를 만들었다면서요. 예, 그것도 있고 좀 더 친숙한 거는 이제 냉장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비스포크인가? 비스포크나 네네. 처음 보면은 그냥 네모를 이렇게 해놓은 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왜 그렇게 비싼 작품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1,000억 원 넘게 팔리고 이렇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런 경매 기사를 제가 쓰게 되면은 이런 거는 나도 그리겠다. 이걸 왜 돈 주고 사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셔서 파시면은 더 좋겠지만은 저한테 좀 나눠주시고 그 몬드리안이 시각예술에서 너무 기본적인 문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왔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 과정이 진짜 좋았던 게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서 몬드리안이 그냥 뭐 평범한 풍경화, 인물화, 그린 그림들이 있다는 거를 보고 나서는 아, 이분이 이런 그림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단순화하다가 이런 걸작들이 탄생한 거구나. 맞습니다.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대단한 점이 자기가 하던 것만 반복하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새로운 학풍을 끝까지 시도를 했고 경제적인 성공이나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좀 더 좋은 작품을 하고 싶다. 거기에 끝까지 충실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작품을 브로드웨이 부기욱이라든지 이런 작들 그 기존에는 자로 잰 듯하게 정확하게 선을 그었는데 약간 삐뚤삐뚤한 느낌들이 또 열심히 말년의 아주 작품들에- 잘 읽어주셨군요. 예. 맞죠. 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 아까 말한 그 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획이 돼서 딱딱딱딱 갈리는 네모 같은 느낌이었으면은 다시 거기서 한번 풀었던 것 같아요. 몬드리안이 그래도 인간의 본성은 좀 더 자유로운 게 아닌가. 뉴욕 당시의 풍경을 보면서 그런 것도 느끼고 해서 그걸 알고 보니까 확실히 더 조금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화가의 스토리를 알고 나면 애정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렇죠. 좀 무관심이었다면 알게 되니까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근데 그 뉴욕에 가서 그렇게 화풍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죠. 데이비드 호크니 작가 같은 경우도 LA로 이사를 했을 때 네, LA의 따가운 좋죠. 햇살을 색감에 완전히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LA의 날씨를 생각을 하면. 프레데릭 바지유라는 화가의 작품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그 한여름날에 햇살이 절정일 때의 그런 색감을 잘 담은 작품이 있습니다. 클림트의 인생 스토리도 네. 극적이던데요. 클림트도 꽤 극적이긴 하죠. 근데 클림트가 빈블리파 화가 중에서 코코슈카나 게르스틀, 에곤 실레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강렬해요. 그 에곤 실레는 요절했고 게르스틀은 요절 플러스 굉장히 치정이 많은데 클림트가 그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게르스틀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네. 웃는 듯 우는 듯한 이상한 표정의 자화상,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여기도 상당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천재는 정말 천재인 게 그 동시대를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고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그런 작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성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젊은 시절에 학교 때려치고 선생님이랑 싸우고 해서 때려치고 네. 그다음에 보통 옛날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할 때 박물관에 가서 옛날 거장들의 작품을 많이 베낍니다. 근데 베끼면서 연습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와서 너 아주 재능이 있고 잘 그린다. 근데 요건 요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가 뭘 안다고 할배가 뭘 안다고 그러시오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빈미술사 박물관의 관장이었고 지팔직곤이라고 하죠.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 그런 인성이었는데 너무 천재성은 뛰어난데 인성에도 문제가 있고 기반이 없으니까 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실험적인 음악을 하던 작곡가 쇤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쇤베르크는 조금 자리를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한 끝에 잡은 상태였는데 장르는 다르지만은 젊은 예술가가 열심히 하고 재능이 있고 실험적인 걸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로 와봐라 걷어준 거예요. 그래서 쇤베르크가 용돈도 주고 밥도 사 먹이고 휴가할 때도 부르고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다 하고 뭐 은인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게르스틀이 거의 금쪽이 수준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은인인 쇤베르크의 아내랑 바람이 나버립니다. 아이고. 또 휴가지에서 불륜 현장을 들켜요. 쇤베르크한테. 둘이 일단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는데 드라마네요. 애들도 있고 하는데 돌아와줘. 예, 좀 돌아와라.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간곡한 설득에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게르스틀은 당했죠. 이제 사랑도 떠나고 자기 은인도 사라지고 소문 다 나서 완전 쓰레기다.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 관기로 치닫다가 결국에는 쇤베르크와 그 아내와 지인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하는 그 시간에 자기 방에서 작품들을 불태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말씀하신 그 자화상이 타오르는 불꽃이 얼굴에 비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충동적인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최후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얘기를 알고 보면 좀 굉장히 마음에 남죠. 맞아요. 클림트 이야기를 하다가 네네. 게르스트로 넘어갔는데 클림트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키스라는 작품 비롯해서 금빛 화가로 우리나라 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화가여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끝난 전시죠. 거기서는 금빛 작품 많이 오진 못했어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게 너무 작품이 크고 또 옮길 때마다 금박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럽 안에서도 거의 못 돌고 뭐 국외 완출 금지인 작품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작품 보전을 위한 것도 있네요. 네, 클림트는 사실 금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좀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동네에 자랐는데 클림트가 동생이랑 같이 둘 다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서 순수 예술이라기보다는 실용 예술에 가까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화가로 일을 합니다.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때였어요. 벽화를 새로 그려야 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이 수요를 그 형제가 잘 그리니까 많이 가져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문제가 동생이 병에 걸려서 요절을 합니다. 클림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순수 예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 미술계의 주류를 보면은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갈색 그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상한데 지루한 그런 그림이 주류였는데 뭐 키스도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이런 걸 그리냐라고 막 욕 먹다가 빈 대학교에 벽화 의뢰를 받아요. 그 의뢰를 받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는데 이건 우리가 못 건다. 너무 파격적이고 뭐 야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비판을 받아서 그걸 내려버립니다. 내려버리면서 성격이 또 있어서 비평가들은 똥이나 먹어라. 약간 이런 심정으로 엉덩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저 그 그림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금붕어 그 좋죠. 그림이 예. 금붕어라는 그림이 요정이 이렇게 뒤로 엉덩이를 내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약간 비웃는 표정이죠. 예. 맞아요. 그 그림이 진짜 파격적이고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평론가들한테
너네 똥이나 먹어라 이런 네. 메시지를 준 거라고. 그게 뭐 제가 막 만든 해석은 아니고요. 원제가 평론가들에게였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싸움을 걸면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금붕어로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클림트가 새로운 예술을 하니까 거기다가 비슷한 뜻을 가진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붙어서 빈 분리파라는 걸 결성을 해요. 다른 분야도 그렇죠. 새로운 흐름이라는 게 젊은이들이 이 꼰대들은 가라,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룹을 형성하고 치고 나와서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빈 분리파도 클림트가 수장이었고 에곤 실레, 뭐 코코슈카 이런 화가들을 키워준 게 있고요. 클림트가 개인적인 측면을 보면은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좀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연애 같은 경우에는 바람둥이였다, 연인이 많았다고 하고요. 오는 여자 막지 않았다고 네. 글에 써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은 옷도 허름하게 입고 있고 머리숱도 없고 해서 그렇게 미남인가 싶지만은 나름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의 자신감이나 있었던 것 같고 결혼은 또 안 했어요. 애인은 결혼은 안 했고 또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글에 소개됐던 그림 중에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화 이 네. 그림과 연관된 영화가 예. 있었거든요.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 모델분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분이 나왔어서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런 클림트에 관련된 영화나 스토리들을 이 작품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성수연 기자님이 또 평소에 글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기자님이 추천하는 인생책은 어떤 책일지 궁금해요. 저는 그 전에 소설을 좋아했어요. 대학생 아. 때부터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고 해서 단편 소설집 이름이기도 하고 아. 대표작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성이랑 결혼한 아내가 있죠. 아내가 옛날부터 알던 시각장애인 분이 집에 오게 돼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온다는 거에 대해서 당혹감이 있고 낯선 게 있겠죠. 거기다 더해서 본인은 이제 시각장애인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불안한 감정이 짜증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고 갈등을 좀 빚기도 하다가 TV에 대성당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 대성당이 생겼는지 설명을 하도 잘 안 돼요. 그때부터 이 시각장애인 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같이 손을 맞잡고 요걸 그려보자. 그럼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손을 맞춰 그리는데 눈을 감고 그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눈 뜨라고 해도 안 뜨고 하다 마지막 문장이 정말 굉장하군요로 아마 끝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접한 놀라움. 우리가 항상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르는 분야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인간 뇌의 구조고. 그런데 일단 한번 그런 식으로 뛰어드는 경험을 하고 나면은 몰랐던 세계를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걸 잘 보여준 작품인 것 같고요. 제 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수연 기자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미술을 한번 탐독해보자, 미술 세계를 한번 같이 알아가보자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비슷하게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같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대성당을 그려갈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책을 소개하시고 추천하는 컨텐츠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우연찮게 최근에 글귀를 봤어요. 칼 세이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뉴욕 도서관에는 200만 권의 장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평균적으로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은 2,000권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런 가이드가 없이 그걸 무작위로 읽는다면 엄청난 낭비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2,000권보다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더 소중해질 거고요. 예, 훨씬 소중하고 그런 과정에서 든 생각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고 제 책을 읽어주신 분들이 2,000권 제한된 중에서 한 권에 3권 정도 배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야겠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혜성님 유튜브처럼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기자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삶의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대부분의 화가들의 삶이 20대, 30대 그리고 어떤 분들은 50대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를, 무명의 시기를 묵묵히 견디고 버틴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어쨌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창작에 에너지를 쏟았던 그 삶들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도 맞고 또 한쪽으로는 사람은 좀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술가라는 분들은 이제 법률가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었고 네, 네, 칸디스키가 그럼요. 법학 교수였죠. 예, 실제로 교수였으니까. 근데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예술가의 길을 가면 인정을 못 받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안 좋을 거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강력한 충동에 휩싸여서 결국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술가는 예술가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책에 다루는 분들은 그중에 성공 사례죠. 실패해서 잊힌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된다면은 자기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은 그걸 하는 게 그걸 덮고 외면하고 세상의 기준에 너무 맞추려다 보면은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솔직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또 충동에 솔직할 필요는 없겠다. 뭐 아무튼 인간의 삶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고 각자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롱과 비난을 계속 견뎌가면서 나의 독창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 좋게 말하면 예술론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죠. 참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화가가 생겼다는 거, 앙소르라는 나의 최애 화가들이 생겼다는 게 그게 참 이 책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미술의 세계를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그때 그 사람 다음 시리즈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